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의사들은 휴자를 좋아하나 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국회의사당은 개점 휴업 상태.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네? 의사는 모르겠고 내 입에서 휴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휴 저도 그러네요. 환자들도 걱정되지만 의사들도 걱정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얘기냐고요? 의사들도 아프면 본인들도 치료받을 곳이 없잖아요. 6월 17일 월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엊그제였죠. 지난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요. 제목 그대로의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하, 네.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빨간불 횡단보도 시도가 초록불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네. 초록불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넜는데 그 순간 옆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차마 끝까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대로 보행자 2명을 덮쳤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이후 저렇게 구급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참혹해서 저희가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저 보행자들을 부딪히기 직전까지의 오토바이의 모습을 보면 속도가 엄청났던 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 정도 속도로 달려온다고 하면 멈출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저 정도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힌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지난 15일 저녁 8시 40분쯤에 군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저기가. 네. 왕복 6차로 도로인데 영상에 보셨지만 저기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은 파란불인 걸 확실히 보고서 건넜어요. 네. 파란불로 바뀐 뒤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색이니까 멈춰야 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가 달려온 게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이 배달 오토바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저 두 사람을 결국 추돌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남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다 안타깝게 숨졌고요. 피해자들은 56세 누나와 51세 남동생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남매들은요. 그 옆에가 공원이었거든요. 공원 산책을 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피해 당하신 분들이 세상에 사이좋던 남매였다는 걸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오셔가지고 심폐소생하고 막 두 분 쓰러져가지고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목소리가 커지지도 않아요. 아까 화면 보면 CCTV 보면요. 유인경 평론가님. 보행자 입장, 보행자 신호를 보면 빨간불에서 즉 멈추시오에서 건너가시오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저분들 건너는 게 아니에요. 파란불로 되고 나서 한참 천천히 여유 있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바꿔 말하면 저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노란불, 황색불은 된 다음에 빨간불이 된 다음에 한참 뒤에 와서 지금 저분들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고를 낸 오토바이 기사는 이제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거리를 건너 그 신호보드를 건너는 남매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운전자가 봐야 될 거는 보행자들이 아니라 신호죠. 신호를 봤으면 이런 사건 안 나죠. 그리고 이 환자는 사고 그 직후에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했다가 다시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남매는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는데 제 주변에도 멀쩡히 보행을 하다가 신호를 잘 보고 하다가 다리를 잃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 착오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제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뚫린 게 입이라고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어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저 CCTV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 보행자분들 무슨 어두운 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보행자를 못 봤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고 있어요. 지금. 많이 급했던 모양인데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일단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 피의자를 교통법 위반 취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을 거쳐서 금고의 실형은 선고될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사망하였고 신호 위반이 자명하죠. 여기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여러 개가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과속도 의심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의 감정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모두 그분들을 다 욕보이는 지금 사고잖아요. 지금 신호 지켜가면서 이 순간에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 계신데 지금 저런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사안 어떤 법의 처벌이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오랜만에 이승기 씨, 가수이자 배우 이승기 씨 얘기인 것 같은데 제목을 보니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가족은 건들지 말라? 뭔가 으름장, 엄포 같은 분위기인데 대체 가족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승기 씨가 이제 저러한 논리로 입장을 최근에 밝힌 건데 이승기 소속사가 뭐라고 뭐라고 밝혔냐면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의 아빠로서 또 한 집안의 사위로서 이승기 씨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 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데뷔 20주년 맞은 아티스트로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이승기 씨가 최근에 결혼해서 가족이 생긴 건 알겠는데 왜 난데없이 나 지금 뭐 가족 있고 조부모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족 건들지 마라. 아니 이러면 난데없이 지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승전결 뭔가 앞도 없이 그냥 갑자기 왜 이럴까 이승기 씨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이 표현에 일반적인 용례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 표현을 쓴 건데 이승기 씨가 네. 왜냐하면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보통 유명인이 일반인하고 결혼했을 때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좋지만 일반인 가족은 좀 보호해달라 그런 취지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승기 씨는 일반인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연예인하고 결혼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이승기 씨 부인이 배우 이다인 씨고 아하. 이다인 씨 어머니는 배우 견미리 씨고 아하. 연예인 가족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또 장모는 지금 또 뭐 말하자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장인은 네.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아하.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요? 지금 이승기 씨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최근에 그 장인 관련된 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 판결 관련해서 입장을 내게 된 겁니다. 이승기 씨 장인 되시는 분 관련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 그건 어떤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거잖아요. 장인어른이란 분이 어떤 판결이었을까 궁금해지네요. 허우전 변호사님. 그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배우 견미리 씨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어허. 배우 견미리 씨와 그 남편이 다른 동료들과 같이 회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2014년부터 16년 동안 공동 운영을 했는데 네. 이 회사 주가가 몇천 원에서 시작해서 만 얼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주가가 빵빵 뜬 거예요. 그리고 견미리 씨와 그 남편은 이렇게 높아진 주식을 판매해서 23억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올랐냐? 이 공동 투자자인 견미리 씨와 그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인데 6억을 투자해서 이 회사에서 새로 발행해 준 주식도 사고 15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 채권도 샀다. 우리가 이렇게 경영진이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공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이렇게 주요한 투자자이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까지 들여서 투자해서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가 전망이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됐겠죠. 아하.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투자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 자본 유치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수포로 돌아가면서 결국에 주가가 하락을 거듭하다가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핵심 쟁점은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대출로 했는지 자기 재산을 투자했는지 이게 중요 사항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1심에서는 이거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실제로 큰 영향 미친 사항 아니고 자기 재산으로 하든 빚을 내서 하든 투자 사실만 공시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는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허위 공시된 주식 비율이 1.56%가 넘는데 이 비율은 상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한 게 맞다라고 봐서 이 부분 유죄 취재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주식 관련해서 이 피소를 당했고, 그러니까 소송을 당했고, 이 이승기 씨의 장인 되는 분이.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죄가 없다고 봤는데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제 뭔가 이걸 재판을 다시 해라, 뭔가 돌려보낸 걸 한 건데, 이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승기 씨 본인이 연루된 사건은 아닌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러면? 일단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상 항소심은 앞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승기 씨는 이 사건과 연루된 인물이 아니고 1심, 2심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승기 씨가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승기 씨 소속사 측도 이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일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더욱 자기의 장인이면 가족과도 같은 거지 않고 자기 가족만 가족은 아니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 처가 쪽도 가족도 가족인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잖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가족들이 일심동체로 같이 해결할 문제인데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나온, 이거는 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이승기 측에서의 주장이라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글들이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이제 뭐 이런 걸 다는 분들은 악플을 달 수 있잖아요. 비방성 글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배우 가족들이잖아요. 연예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승기 측에서는 이게 이제 가짜 뉴스나 악플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연예인 가족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물론 아직까지 최종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는 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그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좀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미리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기 바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소속사도 입장문을 냈는데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게 왜냐하면 소속사 입장문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뭔가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승기 측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승기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요소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괜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주가 조작을 만약 했다고 하면 이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을 사고 판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자막 보면은 가짜 뉴스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아니 그건 맞죠.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해야 되는, 막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건 나쁜데 잘못된 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표현이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보통 결혼 전의 일이다, 이 사건은 결혼 전의 일이다, 내 가족은 건들지 말, 보통 이런 경우 상상해 보면 내가 본인이
결혼 전에 어떤 문제에 연루됐었는데 결혼 후에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가족을 싸잡아 비난할 때 이건 내 일이지 가족들 건들지 마 이런 건 이게는 논리적으로 이해돼. 근데 이게 이 상황은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기 씨가 고등학생 때 데뷔해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서 한때는 이승기 같은 아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가 결혼 발표 소식과 함께 굉장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연애에서 한 결혼인데 팬들은 집 앞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플랜카드를 둘렀던 뭐 데모 시위도 했었고요. 네. 지인들조차도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왜 했니?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결혼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었고 굉장히 호감도 높은 연예인이어서 한 번도 자기 심경을 밝힐 이유가 없었어요. 네. 수상소감 외에는. 그런데 결혼과 더불어서 왜 그런 집안에 결혼을 했냐 뭐 말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2월 달에 딸을 낳아서 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의 책임이 있는데 연이어서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장인 그다음에 뭐 장모인 견미리 씨도 뭐 다른 애들 다단계는 얽혀져 있고요. 이제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소속사하고도 분쟁이 얼마 있었죠. 출연료 못 받았기 때문에 해지하고요. 계속 이제 법원 출달이 많아서 이런 일에 굉장히 어떤 보통 다른 사안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20년 동안 본인 얘기예요. 이승기 씨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면서 감정을 담아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뭐 자기 결혼 축복해달라면 하지 않겠지만 좀 지켜봐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없던 말 올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네티즌들요. 그런데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가족 건들지 말라는 마치 느낌상 엄포, 으름장처럼 그쵸. 느껴지는 이 말이 적절했는지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 이 내용,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김호중이란 사람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뭐 합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여태껏 그러면 합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계속해서 의아했었는데 김호중 씨가 피해 택시 기사하고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안 나와서 그러네요. 그 부분이 계속 의아했던 거예요. 어허.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허. 사고가 지난달 9일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달 12일에야 그 피해 택시 기사하고 김호중 씨 측이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어허. 12일 날 연락 닿으면서 사과를 그 택시 기사가 받았고 네. 바로 다음 날 13일에 양측이 만나서 합의를 사고가 난 지 35일 만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택시 기사의 현재 상태와 심경도 밝혀졌는데 네. 피해 택시 기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 잡을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다고. 아하.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뭘까요? 피해 택시 기사분이 지금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에 전치 2주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굉장히 경미한 사고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치료 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는 부상 정도가 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택시도 지금 현재 수리를 맡긴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사고 난 지 한 달 넘었는데 택시가 아직 수리가 다 끝나지도 않았나 봐요. 지금 그만큼 지금 어떤 사고 당시 충격, 심리적 충격도 컸고 또 물적 피해도 좀 컸던 그런 사안 같은데 최전봉 교수님 예. 사고 당시 지금 택시 기사님의 이 심경 같은 거에 전해지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상황이 충격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궁금해요. 그러면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 당시 이 사건 초반에만 해도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쩌다 하면서 뭐 그 당시 그러면서 뭐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막 사고 원만하게 수습하겠다 했는데 그때 그럼 원만하게 수습하겠다는 거에 이 택시 기사님하고 합의는 없었어요? 없었던 뭐예요, 이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김호중 씨 일만 수습을 한 거죠. 택시 기사와의 합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택시 기사가 뭐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갑자기 택시로 차가 올라왔고 그 네. 사고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차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를 당하고 112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사건이 접수가 되고 112에서 신고했으니까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가 조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야 본인의 택시에 사고를 낸 사람이 김호중 씨인 걸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현장 조치를 안 하고 가버리니까 도망을 가버리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왜냐면 그렇다고 택시 운전사가 차적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김호중 씨인지 알고 나서도 사고 처리, 예컨대 뭐 보험 처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인적 피해를 당한 거 치료받는 것도 자기 돈으로 했대요. 보험 처리도 자차 보험을 하고. 그리고 피해 당한 그 몸의 아픈 부분도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본인은 영업도 못하고 차도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몸도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김호중 씨 소속사, 또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속사가 있잖아요. 이번 사건 해결하려고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했던 전관 변호사, 이 거물급을 변호사를 쓸 정도인데, 그러면 아니 이분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으니까요, 경찰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저 경찰께서 조금 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 택시 기사님 연락처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찾아뵙고 그러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연락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호중 씨 측의 또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쩐데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나자마자 일단 피해자를 피해서 떠나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인 김호중 씨 측에서 피해자를 만나지를 못했고, 본인이 떠났잖아요. 어쨌든 네. 만나지를 못했고, 또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느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처를 몰라서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측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좀 합의를 하시든지 뭘 하시죠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검찰 조사 중에 김호중 씨 측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지난 10일에 겨우 연락이 닿았고, 네. 다음 날 사과를 받고 뭐 충분히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경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없고 경찰이 안 알려줬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팬들이 사랑하는 김호중 씨가 이런 큰 사건 나면 적어도 소속사 측의 직원이 한 명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네. 분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를 가는 뭐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찰이 왜 안 알려줬는지도 저는 사실 이게 시스템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핑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이른바 수사 매뉴얼상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 혹시 뭐 사적인 혹시 뭐 앙금도 남고 또는 사적 보복 그런 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검찰은 그러면 사적 보복 이루어지고 놔두는 거예요? 이마 어떤 보면 말이 안 되잖아. 왜 검찰은 알려주고 경찰 단계에서 안 알려줘요? 원래 수사기관은 당사자 양측의 연락처를 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수사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알려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알림을 받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알림을 받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기 마련인데, 경찰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피해자의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가 몸이 점차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문의하지 않았으며 연락처는 임의로 알려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은요, 이른바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릴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요, 이 택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자동차 사고가 난 다음에 진짜 한동안 운전대를 다시 못 잡은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다가 꿈에 갑자기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몰던 차가 이 택시 기사님, 왜냐하면 김호중 씨 그 SUV 차량의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들이받았잖아요. 그 상황이 눈에 갑자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 난 지 지금 한 달 지나서 35일 만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혹시 허준 변호사님, 합의가 됐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도 이 합의됐다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피해자의 합의입니다. 아하. 물론 모든 지금 적용 혐의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뭐냐면 개인의 신체나 생명의 안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이 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양형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범인 도피 등 여러 쟁점이 결합이 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이런 쟁점이 결합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간의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음주 관련한 사법 방해 행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실행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극적인 감형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양형이 내려질지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익숙히 봐왔던 개가 있어요. 그 개가 달마티안이라고 한다는데 그 달마티안이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우리가 평생 달마시안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유명한 그렇죠.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외래어 표기법상 달마티안이 맞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달마티안 개가 2022년 8월 달 용인시에서 한 제과점 출입문 안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달마티안이 크기가 크거든요. 어허. 당시 그 개가 몸 길이 60cm, 높이 40cm. 어이구. 꽤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35분간 그 개가 묶여 있으면서 손님들이 제대로 그 제과점에 드나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저 개가 제과점 사장님의 개도 아니었고 어? 제과점에 찾아온 손님의 개도 아니었고 제3자의 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과점 업주분에게도 아니고 잠시 들른 손님에게도 아니라면 혹시 누군가 저 개를 유기한 거예요? 밤사이에 저기 제과점 앞에 묶어놓고 지금 주랭랑 친 거지 왜 뭐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견주, 즉 개의 주인은 일부러 저 개를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어머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였냐면 이 전날에요. 제과점 업주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이 달마티안을 다치겠다는 거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물론 이건 견주의 주장이죠. 견주 주장이죠. 네. 견주의 주장이 그렇고요. 그 견주에 저렇게 다치게 했는데 사후 조치를 안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인데요. 너무 화가 나서 불만을 품고 저 달마티안을 데리고 가서 아하. 그 운전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저렇게 떡하니 묶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 달마티안 이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막 무서운 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친숙한 개로 이미지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개인데 그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개가 전날 다친 개가 맞다고 하면 이 더운 날씨에 개를 사랑하는 견주라면 저렇게 밖에서 치료받지 않고 묶어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친숙해 보이는 개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협과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 재판부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100만 원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견주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거 항소할 수 있는 모든 이유 다 쓴 이게 거거든요. 뭐예요? 좀 쉽게 풀어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범죄 저지른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 판단했고 아. 적용되는 법리도 잘못됐고 그리고 판사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형도 너무 많이 부당하다. 아하. 너무 많이 나왔다.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모든 항소 이유들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보통 저렇게 다 이유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자기가 전날 사고 문제 때문에 이 제과점을 찾았는데 업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잠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네. 처음에는 제과점 앞이 아니라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제과점 앞으로 개를 옮긴 건 내가 아니라 철물점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실관계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견주 입장에서는
제과점에 처음부터 우리 개를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에 묶어놔서. 근데 이 사건이 2022년 8월이에요. 그럼 2022년 8월은 20년, 30년 전도 아니에요. 그럼 보통 요즘 가게 앞에 CCTV 그리고 거리를 비추는 CCTV 있으니까 이거 재판부가 다 확인해 봤겠죠, 진짜인지.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가 확인한 그 CCTV의 영상에 따르면 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찍힌 거예요? 네. 미장원이 처음부터 묶어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이 제가슴에 묶여놓은 거죠. 아까 하재근 평론가 설명했지만 60cm 정도의 길이에 이 정도일 겁니다. 네. 40cm 높이면 적지 않은 개가 그렇죠. 제가슴 앞에 이렇게 떡 있으면 사람들이 문을 일단 열기도 힘들고요. 힘들겠죠. 사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입장하지 않은 그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CCTV, 제가 앞에 CCTV가 있으면 그렇죠. 개를 보고 달마티안을 보고 흠칫 놀라서 못 들어가는 손님들 다 눈에 저기 CCTV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발길 돌리는 거, 멈칫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 영상에 그래요? 찍혔다는 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이 앞에 있지? 이거 올 휴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아. 때문에 어쨌든 CCTV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니 불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이 있으면 그 제과점 업주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대화나 그래도 만약 안 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방식을 풀어야지. 이거는 개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자신이 키우는 개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그 용도로 쓰면 될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역시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업무방해가 넉넉하게 인정되고 나아가서 피고인의 변명이 오히려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네. 견주 입장에서는 잠깐 물론 욱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추정컨대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자신의 주장대로 제과점 업주가 몰던 차에 자신의 달마티안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 데려가서 살아간다면 먼저 치료를 받게 한다면 나중에 법적 다툼해도 됐었잖아요. 그 개를 2020년 8월이었어요. 그 8월 땡볕 때 묶어놔요. 세상에 그 앞에 얼마나 개가 말 못한다고 세상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세기의 결혼이었다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 이혼 소송. 그런데 지금 1조 4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 금액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태원 회장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한 번은 여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차근차근 지금 어려운 표현들이 이제 다수 들어 있으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일단은 예상을 많이들 했을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부담도 됐을 텐데 언론 앞에 그 말은 결국 국민 앞에 나와서 저렇게 자신의 이혼 소송 관련 특히 1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입장 밝힐 거라고 기대한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박선배 변호사님, 재산 분할 금액이 일단
오류가 있다는 거에 그 오류란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소 어려운 부분인데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 중에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은 12배,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 즉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1994년 11월에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의 가치는 8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SK CNC를 상장할 때 주식 가치는 35,650원인데 문제는 1998년 5월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시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의 주식 시가가 100원이라고 판단한 반면에 최태원 회장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친 결과 당시 주식의 시가가 1,000원이다. 즉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이 훨씬 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은 상당히 낮다. 이혼 소송 당사자의 기여 부분이 낮다면 상대방의 기여 부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낮아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자신 때 많이 키워놓은 게 아니라 그룹을 자신의 아버지 때 그룹이 많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금액도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근데 그걸 재판부가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류도 아니고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겠답니다. 즉 대법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 근거를 든 거에 있어 잘못됐다고 판단한 그 얘기 좀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국민들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한마디로 그런 건가요? 허주현 변호사님.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300억 비자금이 유입돼서 그걸 마중물로 이렇게 막 성장한 게 아니다. 그 덕을 본 게 아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하기로는 결국에는 노소영 관장이 내조의 공만 있는 게 아니라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준 그 300억을 종잣돈 삼아서 이 SK라는 그룹이 성장을 했고 이게 상속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기여도가 같이 발생을 한다. 이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만든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300억이 유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 증거 채택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상고심에서 다투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주식 부분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의문인 점이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 경정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단순히 계산에 실수 있는 거 맞다. 그렇지만 계산의 단순한 착오일 뿐이고 이 판결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언제 취득했냐, 재산을 언제 취득했냐의 시점에 따라서 그 가액을 재산분할 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가액 같은 경우에는 막 변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변론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서로 가액을 보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재산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최종 가액을 보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네. 단순히 기여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당시에 결혼 당시에 증액분이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존의 어떤 실무적인 판례 태도와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만약에 어떻게 구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 볼 사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상고하겠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이 경찰에 또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거나 할 때는 수사에 영향 미칠까봐 원론적 얘기하잖아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고심 가겠다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지만 뭔가 재판부가 이 항소심 재판부가 뭔가 명백한 오류란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따라서는 재판부를 이제 사법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고심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게 상고심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혹시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일단 사법부는 그 특성상 언론을 이용한 그 자극적인 언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 사건 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할 만큼 최 회장뿐만 아니라 SK그룹의 상당히 중요한 판결임을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표현은 통상 항소나 상고를 하는 소송 대리인이 쓰는 표현이지 당사자가 언론에 나서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표현을 썼다는 의미는 네. 항소심 판결이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단순히 항소심 판결을 그 당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아달라. 대법원이 앞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호소인 것으로 보이고 그 호소는 대법원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국민을 향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대법원이 단순히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 합의체를 열거나 파기환송을 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반드시 전체적으로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고 파기환송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마음을 온 국민들도 알아달라는 취지로 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상당히 강한 어조를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짤막하게 입장 밝힌 이후에 이제 이 핵심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다 응대를 했는데 최전봉 교수님 오늘 이 회견을 노소영 관장 측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렇죠. 반응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반응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내용이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사건을 왜 기업 측에서 대응하냐 이런 비판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기자회견한 장소가 SK그룹입니다. 예, 종로구에 있는 SK그룹 서린빌딩에서 했고요. 네. 또 저기에 발표자를 한 나선 분이 SK 스픽스 축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럼 왜 이건 개인 송사인데 왜 그룹 차원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은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를 침소봉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유감이다. 네.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판단받는 방안에 대해서 최 회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은 뭐 국민적 관심사가 이미 돼버렸어요.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됐으니까 차분하게 판결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진 지 4년 만에 신고했다는 것은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게 뭐 썩 중요한 물건은 아닌가 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입니다. 에? 이게 뭐냐면 바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화가였던 신윤복의 그림인 거예요. 어머나? 바로 고사 인물도라는 그림인데 아, 이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그림이 신윤복의 외가친척인 피종정이 부탁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게 1811년에 마지막 조선 통신사가 저 그림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갔었다는 거예요. 조선 통신사가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저 그림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로 뽑혔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어허. 저게 도난당했다고 최근에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저기 일본 정부든 뭐든 저 관리하는 데서 저거 관리소로 잃어버렸다. 지금 일본에서 분실됐다는 거예요, 최지봉 교수님? 그건 아닙니다. 네? 일본에서 분실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주목받는 이유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요. 신윤복이 1811년에 그린 이 그림이 2008년에 일본에서 국내로 197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허. 거기까지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이제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신윤복의 고사 인물들을 소장하고 있던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여기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림이 사라졌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 신고를 했답니다. 도난 신고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훔쳐간 거예요. 네. 연구소에서 갖고 있었던 이 신윤복 선생의 그림을 누가 훔쳐간 것이고요. 훔쳐간 거 어떻게 알았대요?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사이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요. 족자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어디 말아서. 넣어놨냐면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해 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늘 열어보지 않잖아요. 네. 가끔 열어보지 이걸 늘 열어보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실 정리하면서 열어봤는데 이 그림이 없어진 걸 그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에서 어처구니 없는 게 후암미래연구소란 사무실을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중요 문화재를 보관해서 맡고 보관하는 곳인 사단법인이라면 그런 중요한 이 문화재 그런 게 보관돼 있는 곳은 CCTV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고 근데 그게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기자들이 잘 쓰는 표현에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신윤복 선생은 우리에게 미인도로 유명한 그러네요. 예, 김홍도 선생, 김득신 선생과도 3대 풍속 화가인데 네. 작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일본에 가져갈 정도고 이게 미인도네요. 네, 맞아요. 네. 한데요. 이게 문제는요. 이거는 그래도 워낙 신윤복 선생님이 거물이고 거장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거죠.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국가 유물이 저렇게 엉터리로 돌돌돌 말아서 보니까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해 있는데요. 별다른 보안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2008년에 이제 경매에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진짜 고사 인물들을 족자 형태로 그쵸, 돌돌 많은 그쵸. 모습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하는 모습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제 이렇게 오동남 보관하는 모습 나온 거예요. 지금 네네. 그렇죠. 근데 이 고사 인물도가 우리에게 알려진 건 2008년도에 경매에 나와서 이제 관심을 얻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매에 나왔는데요. 당시의 거래가는 이제 신윤복 선생님의 작품이 워낙 이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또 많이 소장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오락가락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4억에서 5억 정도로 추정이 됐어요. 아하. 그런데 그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음. 고민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유찰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유찰이 돼서 이제 경매선 팔리지 않았는데 이걸 같은 해에 개인이 일본 수입가가 갖고 있는 걸 알아서 세상에.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해서 정말 뜻깊은 분이 진짜 네.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암미래연구소 쪽에 했는데 197년 만에 겨우겨우 고국으로 돌아온 우리나라가 너무나 사람 사랑하는 신윤복 선생의 작품이 이제 드디어 분실에 이르렀고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제 4년인가 만에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많은 분들이 신윤복 선생에 대한 애정과 우리 국가에 대한 대단한 그림의 가치를 알고 눈을 밝히고 좀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보가 우선이에요. 네. 예.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얘기 듣고 보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국가 문화재인데 이게 없어진 지 4년 만에 도난 신고됐다는 걸 왜 그런 건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그보다는 그 중간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고소한 사람도 불러서 조사했는데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증인이나 증빙할 수 입증 자료가 없다 보니까 고소를 취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머,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가 몰래 와서 슬쩍 그걸 가져간 그런 도난인 줄 알았더니 고소란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마음이 지금 심적으로 짚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통 뭐 신원불상이나 신원미상자로 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좀 의심되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짚히는 데가 있었나 봐요. 일단 연구소 측에서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국가유산청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당시 연구소 측에서 정황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좀 명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한 사람, 그러니까 그림을 가져간 걸로 의심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무고 등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부자 소행으로 의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연구소 측에서 지난달 17일에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이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이거 도난유산을 뭐 경찰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자체에 일단 도난했다고 신고라도 해라. 그러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도난 국가유산 정보로 등재가 된다. 그래서 그 실익이 있으니까 일단 얘기를 해라라고 해서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도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답답해서 한숨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디가 어딨는지 소재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되찾을 수나 있을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아직 그림의 소재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현재 경찰과 고미술협회 관련 정보가 공유된 만큼 불법 거래 등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정보가 게재돼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신고와 제보도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가치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도 고미술 업계와 함께 주요 거래 시장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로요. 진짜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나라 전체 차원에서 한번 진짜 돌아봐야 돼요. 해외에 있는 거 약탈당한 거 가져오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약탈은 아니지만은 뭔가 가져오면 뭐예요? 지금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정말로 이번 다시 한번 꼭 이번엔 그걸 찾고 전반적으로 다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